종합해서 살펴보면 희생자의 나이가 다양했지만 범행 수법은 비슷했죠. 네. 시그니처를 남겼다. 맞습니다. 지금 네. 모방범죄 1건을 제외하고요. 9건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희생자는 10대에서 70대까지 나이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행 현장에서 보인 말씀하신 그런 시그니처 같은 것들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살해 수법입니다. 여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여성이 나타나면 잡아채서 그다음에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또 여성이 입고 있는 속옷이나 스타킹, 블라우스 등으로 여성을 결박한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린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비슷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볕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수로나 축대, 야산 등의 시신을 은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86년 9월 19일 목초지에서 71살의 할머니가 발견이 되는데 사실 연쇄 살인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연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발견됐을 때 기이한 형상이었다고 해요. 이때 그 X자로 다리가 꼬여 있고 이제 복부 쪽에 밀착되어 있고 하의가 벗겨져 있다 보니까 어떤 성폭행에 의한 사건이 아닐까라는 추정은 하긴 했었지만 이것이 연쇄 살인 사건일지 몰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이 그 발생한 시간은 9월 15일입니다. 사건 발생 4일 전인데요. 새벽 6시에 딸이 집에서 나가서 집으로 귀갓길에 새벽 6시 한 20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양말이라든지 이런 피해자의 물품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요. 끌고 갔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 사실 다리를 X자로 꼬아도 버릇상 뭔가 시신의 형태상 이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 하승균 형사님하고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사람을 살해하고 난 사람이 현장에서 도주하기도 바쁠 텐데 구태여 살해한 사람을 다리를 이렇게 X자로 꺾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어떤 연쇄 살인 행위에 대한 징후가 보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제가 했었는데요. 역시 그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했던 하승균 형사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때는 살해하고 난 이후에 이 피해 여성이 이모 씨인데 71세 그 노인이세요. 그분이 좀 항거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살해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집착적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침 현상이 오면서 그대로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하승균 당시 수사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성 사건을 생각하면은 다시 생각하기 싫은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그 실패 또는 그 좌절. 당시 수원, 그러니까 바로 화성과 인접한 수원경찰서 형사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첫째 1차 사건이 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화성경찰서 살해사건이 났다고 금품을 뺏고 강간을 위장한 거 아니냐라고 나는 처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봤죠. 사건. 그렇군요. 그런데 1차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바로 2차 사건이 발견이 되죠. 미혼 여성 박모 씨가 이제 아마 버스에서 밤 9시경에 내려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화성은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도로에서 양옆으로는 큰 밭이고 논이고. 근데 집은 사실은 논을 가로지르면 바로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가로질르기가 이렇게 도로로 가려면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논으로 이렇게 그 가로지르는 과정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 납치가 낚아챈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고 살해한 다음에 농수로에다가 유기를 했죠. 이게 2005년도에 나왔나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 농수로 마지막 씬에서 들여다보는 장면 그 농수로 그 사건하고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용의자는 당시 검거되지 않고
심지어 3차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다 감을 잡기 시작했죠. 그렇죠. 3차, 4차 사건이 이틀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2차 사건이 일어나고서 2달 만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사건도 그렇지만은 이 3, 4차 사건의 피해자가 20대 젊은 여성들입니다. 네.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고 그야말로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3차 사건을 보면은 1986년 12월 12일인데요. 오후 7시쯤입니다. 네. 이제 수원에서 남편을 만나고 화성으로 돌아가던 신혼주부 권모 씨가 실종이 되는데 실종되고 나서 87년 4월 23일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시신은 발견이 돼요. 근데 팬티가 머리에 쓰여져 있고 거들과 스타킹으로 재갈을 물리고 네.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아까는 12월 12일이었는데 12월 14일 날 4차 사건이 납니다. 네. 이때는 이모 씨인데요.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맞선을 보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일 있다가 논둑에서 숨진채 발견이 됐고 결박되고 스타킹으로 목이 졸리고 그리고 이제 거들 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우산으로 변태적 행위를 한 것도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에 빨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사건이 다 비 오는 날은 아니었죠. 아닙니다. 근데 이 예. 사건은 하나가 아마 비 오는 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이게요, 이 3차 사건, 이 권모 씨가 희생당했던 사건은 남편을 그 수원 쪽에서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범인이 이제 그 축대 뒤, 공장 축대 뒤에서 급습해가지고 낚아채서 이 살해했던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김민희 프로파일러 우리가 바로 찾지 못했죠. 네, 그게 이게 한 이듬해 석 달, 석 달 정도 네, 있다가 저희가 찾았는데 그때는 사체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라서 부검 자체를 실시하지를 못했었어요. 부검을 못했군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말로 재갈을 물리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을 하고 네. 팬티를 얼굴에 뒤집어 씌웠던 이때부터 사실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속옷을 이용해서 얼굴에 씌우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연쇄살인의 징후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프로파일러님에게 더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 2차는 사실 특징이 이렇다 할 게 못 봤는데 3, 4차부터는 뭔가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것을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법이라든지 범행을 실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네. 근데 정형화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제압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향상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압을 한 후에, 그때부터 이후에는 자기의 성적 환상을 실현할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 부위에 무엇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공격적인 부분들 상해를 가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변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수사가 하나의 변곡점을 맞게 되는데요. 생존자가 네. 이 사이에 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차 사건이 발생하기 한 열흘 전입니다. 11월 30일경에 미수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유일한 생존 여성입니다. 이 여성 역시 이 이춘재에게 당했지만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을 통해서 이춘재 당시 그러니까 용의자의 얼굴을 특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성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나이대는 20대 후반, 25세에서 27세, 20대 후반으로 보이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160에서 170cm의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진 중저음을 가진 남성이었다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런 용의자의 얼굴 생김새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큰 소득은 당시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수사 인력을 매우 확대해서 이제 수사를 벌이는데요. 당시 이제 마을에는 주민보다 경찰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이 합니다. 사건 관련돼서 하승균 형사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네, 나요. 어떤 이때 이 김 씨가 생존해서 돌아와서 이제 범인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낚아채가지고 네. 이 밭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속옷으로 재갈을 물리고 거들을 머리에 씌우고 이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이후에
범인이 문득 그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가방 속에는 뭐 돈이 좀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범행하고 나서 보니까 피해자가 이 가방을 안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방 어쨌느냐고 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 그 끌려오면서 가방 거기도 떨어뜨렸다 하니까 욕설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욕설을 하고 뒤돌아가서 가방을 찾는 사이에 네. 이 여성분은 묶인 손 상태에서 앞에 보이는 불빛만 보고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집으로 들어가고 네. 구조 요청을 해서 살았는데 그때 봐줬던 범인의 그 어떤 그 인상착의를 이야기해서 나중에 이제 7차 사건 때 이 버스 기사하고 안내양이 본 그 얼굴하고 융합해서 맞춰본 거예요. 저희가 이 몽타주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두 몽타주가 굉장히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보다 경찰이 더 많다 마을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였는데 이를 비웃듯이 범인은 5차, 6차 범행을 연달아 지금 저지르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오는 날 빨간 옷 입은 사람들 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4차 사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달 남짓 돼가지고 이번에는 그 수원에서 친구하고 이 헤어져서 동네 입구에서 버스에서 하차했던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을 그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하고 목도리로 그 교살이죠. 교살을 하고. 살해했던 사건이 딱 터지고요. 바로 또 그 다음에 뭐 한 3, 4개월 있다가 이번에는 이 6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때 이 남편을 그 마중 나갔다가 네. 이날 비가 왔어요. 남편을 마중 나가서 남편이 내리면 그 우산을 주려고 본인은 하나 쓰고 있고 하나를 들고 있었던 이 가정주부 30세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이 여성이 상체는 나체 상태에서 바지는 입혀놓고 네. 살해했고 역시 교살은 속옷 끈으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5차, 6차는 옷을 다시 입히는 특징이 예. 엿보이네요. 예. 그렇죠? 그걸 입혔다기보다는 네. 피해자한테 입게 했을 거라는 것이 더 입게 타당합니다. 했겠죠.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 결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살해 후 입혔을 거라고는 추정할 수 없고요. 입었죠. 피해자에게 아마 입게 한 후에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종전과는 왜 다른 특징을 좀 시도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인 자체에 대한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이 더 흥미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자기의 쾌락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모든 범죄가 화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주민들 공포 속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 당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먹서먹하고 애들도 저런 애들도 밤중에 못 나가겠어요. 학원 나가고 애들 빨간 옷도 못 입고 우선도 빨간 옷도 못 입었었어요.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다 붙잡아 사고 났었다고. 이 앞에 산이 있었어요. 얘 없어져서 그렇지. 그 산 위로 가면 우리 복실이가 그 나뭇가지 있는 데 가서 자꾸 냄새를 맡아요. 그러길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 사람이 들었으려니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이 그 손톱이 위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이로 갔다 거기도 올라갔다 이러고 막 놀았거든요. 그랬는데 걔들이 어이 여기 발 보인다 사람 발 보인다 그 애가 네. 이렇게 주민들의 공포는 뒤로 한 채 범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서 살인을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7차 범행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더 잔혹해지죠. 맞습니다. 이제 88년 9월입니다. 네. 이때 52세 안모 씨가 블라우스로 교살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이 결박되어 있었고 주요 부위에 복숭아 조각이 또 뭐 삽입이 된 이런 네. 상태였는데요. 이때 이제 실종된 다음 날 사체로 발견되고 나서 경찰들이 대대적인 탐문에 나섰죠. 네. 그랬는데 아주 그 놀라운 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죠? 그 버스 운전기사하고 안내원이 네. 그 팔탄면이었는데 네. 이 근처에서 바로 당시에 어떤 남자를 태웠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약 4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네. 이 사람을 태운 곳이 말이죠. 근데 20대의 젊은 남자였는데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손을 흔들더라. 그래서 태워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릎까지 물에 젖어 있었고
운전석 맞은편에 그 당시에는요. 네. 그 맞은편에 혼자 앉는 의자가 있었어요. 과거에 버스는 말이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라이터를 빌려서 운전기사한테 담배를 한 대 태우고 그렇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수원 쪽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범인을 잡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장 근접했던 이런 사건이 7차 사건입니다. 네. 당시 버스 기사가 과거 채널A 특집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타더니 딱 뛰어와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본네트가 이렇게 엔진이 붙은 본네트가 있고 여 앞에 하나짜리 의자가 있잖아. 저 버스 옛날 버스. 그 이제 거기에 딱 올라앉아가지고서는 본네트에다가 그 운동화에 하얀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에 흙 묻은 발을 갖다 본네트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타고 얹더라고. 그래서 참 기분이 나빠. 콧중백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좀 나와 있고 그 당시 머리 방이머리 마냥 짧게 깎고 그렇게 하고 눈구녕이 요렇게 아주 그냥 요렇게 찌부러졌어 눈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되고 이 코도 이렇게 하고 얼굴도 이렇게 짜부름하면서. 네, 그러니까 생존자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목격자가 나온 셈인데요. 버스 기사와 안내양, 그래서 경찰이 함께 합숙을 하면서 일일이 다 대조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하승균 형사님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서 버스가 지나다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노선을 제가 알기에는 그 경진 운수인데요. 네. 버스 그 전체에서 그 시간대에 태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저분 지금. 네. 강우 씨 그 운전기사분하고 안내양 엄양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조금 전에 진술해준 내용 똑같이 인상착의를 네. 얘기해줘서 그걸로 이제 몽타주 만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원 쪽에서 이 범인이 내렸다면 수원 쪽하고 이 화성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수원시에는 그 당시에 15개의 통이 있었고요. 화성에는 6개의 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이가 한 25세에서 한 35세 되는 사람들의 개인별 주민등록 그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거를 형사들은 전부 다 캠코더로 찍어오는 겁니다. 찍어가지고 와서 이 엄양하고 강 씨는 모텔을 하나 잡아줘가지고 모텔에서 그 당시 비디오라고 그러죠. 비디오에다가 형사들이 찍어온 걸 계속 틀어주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보다 보면 착시도 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효과를 올리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때 버스 기사분 그 월급도 네. 하승윤 형사님이 개인적으로 지불을 했었어요. 이게 정부가 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급을 한 거군요. 이렇게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됩니다. 화성 연쇄 사건 10차 범행 중에 8차 사건이 또 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손발을 묶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경찰들이 굉장히 죽기 살기로 수사를 해서 한 남성을 검거하게 되는데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라 다른 용의자, 그러니까 모방 범죄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년이 흐릅니다. 1990년이 되는데요. 9차 그리고 10차. 이게 약간 시간이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돼서 그런지 더 잔인해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나이대도 좀 변하는데요. 9차 사건 때는 14세의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10차 사건은 69세의 노인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소지하고 있었던 면도칼로 또 가해를 하게 되고요. 또한 실제로 그 중요 부위에다가 볼펜이라든지 소지품을 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욕구 같은 것들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10차 때는 좀 다릅니다. 그 앞에는 좀 더 잔인하다고 한다면 10차 때는 어떤 양말 정도만 중요 부위에 삽입을 하고 어떤 신체 가해는 별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방 범죄가 아닐까, 다른 범죄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자체에 이루어지고 똑같은 중요 부위에 삽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성적 환상을 충족한다라는 것은 동일 범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0차를 두고는 이게 모방 범죄냐 아니면 정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용의자, 연쇄 살인범이냐를 두고는 해석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 1차부터 10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이 피해자의 물품을 사용해서 범행 피해자를 제압하고
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유기하고 이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이 거의가 다 유사해요. 그리고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네. 14살짜리 아이에서부터 71세 먹은 그 노인까지 이 나이층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이 그 유사수법이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기제로 쓰일 거는 네. 제가 뭐 이거 관련돼서는 상당히 연구를 좀 했는데요. 매듭일 겁니다. 매듭이요. 스타킹과 내복을 꽈서 만드는 거 아니면 속옷으로 그 교사라고 묶어놓은 거 이럴 때 사람마다 우리가 여기 5사람 있지만 묶는 거 매듭을 갖다 주면 매듭은 다 다릅니다. 이 매듭이 동일범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쓰일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당연히 경찰에서도 그 매듭을 중요시하고 볼 겁니다. 아마 이춘재에게 매듭을 매봐라 이렇게 시켜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화성 연수의 살인 사건은 경찰들이 아주 열심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을 남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죠. 동원 경찰이 205만 명이고요. 수사 대상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지문에 대조한 것만 4만 명이 되는데요. 그 외에 부수범죄 검거 실적, 그러니까 화성 연수 네. 살인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다른 범죄의 네. 범인들이 잡힌 것만 1,495명입니다. 그 정도로 경찰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과로를 해서 네. 반신이 마비가 된 형사분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 하승윤 형사께서 가장 그 마음 아파하고 최근까지도 수시로 만나가지고 챙기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반신불수 형태로 그 쓰러진 그 수사관이 있습니다. 퇴직하셨지만 뭐 그거 이외에도요.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화성 사건에 참여했던 형사들이 이 불행한 일들을 겪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후유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네.